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언제부터 확정돼서 변화가 없는지 제가 살펴봤더니요. 네. 2006년도에 3,058명으로 확정되고 그 뒤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이 먼저 왜 네. 이렇게 오랫동안 동결돼 왔는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이 생긴 게 1998년에 제주대학교가 생겼고요. 예. 그때는 3,500명 정도의 정원이었는데 의학분업 때 의사들이 의학분업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네. 의대 정원을 줄여달라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그 이후로 쭉 2006년까지 정원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1998년 이후로 정원이 줄기만 했지 전혀 늘어나지 못했다. 그렇군요. 27년 동안. 야.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때 이후로 네. 사회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네.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좀 의대 정원을 늘릴 수도 있었고 그런 게 많이 있을 텐데 네. 계속 이렇게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 부근해서 예.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예.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 안 부족하다,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된다라고 반발을 했고. 그런 이제 반발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자라는 얘기를 아예 본격적으로 해보지도 못한 채로 이제 쭉 지내다가 예. 문제가 심각해지니 이제 2020년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이제 450명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코로나 와중에 이제 전공의들이 대거 그 병원을 비우고 파업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에 백기항복을 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쭉 이어져서 이번 정부에 이제 문제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역의료의 붕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정부로서는 더 이상 부족한 의사를 문제를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의대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2006년도에 동결돼서 계속 유지가 됐지만 중간중간 자꾸 의대 증원을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는 매번 나왔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관철되지 못했던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수요들을 많이 반영해서 늘려라라는 목소리는 많이 나왔는데 네. 그동안 거의 못 늘렸다가 이제 갑자기 대거 확충을 한다면 네. 그렇더라도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가라는 반론이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입학생들의 의대 숫자를 늘려봐야 네. 15년 정도 돼야 의사로서의 예. 인력으로 확충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이건 이 방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 의대 증원 결정은 배출된 의사를 지금 부족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분야로 가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패키지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요구하는 지금 그 대형 병원에서 응급 환자, 중환자, 소아 환자 보는 그 병원과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그 진료비 가격, 네. 수가를 더 높여주는 정책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또 지역에서 그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응급 환자, 중환자 잘 역할 분담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10년 뒤에 15년 뒤에 의사 전문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의사의 배분을 부족한 쪽으로 가게 만드는 정책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는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 놓고 서로 경쟁하고 예. 동네 병원들이 대학병원에서 봐야 될 암 환자, 심장병 환자, 뇌졸중 환자 서로 보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학병원이 손들고 내가 대장이야 오늘부터 너네들 다 모여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모일 수가 있나요? 모일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병원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대학병원의 인력을 늘려주고 예. 그 인력을 매개로 해서 지역의 병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의대 증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10년, 15년 뒤에 의사 배출을 늘리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학병원 중심으로 늘려주고 그것을 정책적인 지렛대로 활용해서 예.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의 그런 무질서한 시장에서 이걸 질서 있는 시장으로 바꿔내는 수단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서만 많이 접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것들 중에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지금 당장 필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수익성 개선 노력과 그밖에 협진에 대한 여러 시스템 정비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인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은 일단 차지하고요. 네. 의료진에서는 이런 소리도 해요. 지금 같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봤을 때는 네. 뭐 로봇 시술이라든가 네. 뭐 예방의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5년 뒤에는 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의료 기술의 발전은 의료 이용을 줄이기보다는 의료 이용을 더 늘리는 쪽으로 더 효과를 발휘해 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게 그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일 것 같지만 사실은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대로 하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던 게 선진국에서의 경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불필요하게 의료 이용이 늘어나지는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노력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의료 이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로봇 수술도 그냥 로봇을 쓰지 않고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 내시경 수술이나 아니면 개복 수술에 비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수술이거든요. 물론 이제 환자 입장에서 흉터도 적고 통증도 적고 입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만 작동하는 건 아니다. 예, 네. 예. 아,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 가지 기술이라는 게 의사가 불필요해지는 게 아니라 환자의 쾌적한 상황을 위해서 의사의 시간 투여가 늘어나는 처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견이 많다 이런 네,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의대 증원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늘린다고 해서 앞서 말씀 주셨던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이거 지금도 안 가는데 네. 늘리면 가느냐 이런 네. 반론도 있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을 하기 일주일 전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그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첫째는 필수 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격을 올려서 이게 힘들게 중환자, 응급환자 보고 당직 서는 의사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뿔뿔이 지금 다 흩어져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으니 이것을 서로 협력하는 체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더 많이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지금은 이제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 뭐 심장 마비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1년 365일 24시간 병원에 그 심장내과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들이 24시간 365일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6명, 7명 정도의 의사는 고용을 해야 이제 1인당 일주일에 어떤 주는 한 번, 어떤 주는 2번쯤 당직을 서면서 환자를 볼 수 있는데 예. 그 병원들이 지금은 대개 한 3명, 4명 정도의 의사밖에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워라밸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건데 예.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거기도 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자, 그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보려면 니네 병원에 적어도 심장내과 의사는 7명을 채용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높은 수가를 줄게.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인력을 더 채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워라밸이 올라가고 예. 올라간 수가로 급여가 올라가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수익성을 좀 보존해 주니까 나름대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대학병원에서는 의료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은 것도 사실이라서 기피한다. 네. 그런 면도 있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은 중환자가 많으니까 예. 치료하다 보면 환자 상태가 불가항력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죠. 예. 의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료진을 적절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일종의 공제보험 같은 데 가입한 경우 환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예. 예를 들면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을 새로 네. 만들겠다라고 네.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의사들의 지금보다는 의료 사고의 부담에서 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보상을 받거나 또는 구제를 받거나 이렇게 하기 대단히 어려운 나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할 때 의사의 어려운 점, 억울한 점, 환자의 어려운 점, 억울한 점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나름대로 기피 대상의 의료 과목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게 근무 환경을 현격하게 개선해 주기 위한 노력을 이번에 담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하고 계신 분들이 정부에서 의료 수가를 가지고 수익을 벌충해 주고 보존해 주는 것은 그래도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나 한도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흔히 말해서 비급여라고 부르는 것들은 가격을 그 의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많다면서요.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수가로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이 아니라 더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려주는 정책과 실손과 비급여 진료 쪽에 너무 남용이 많아서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지금 대학 교수들이 사표 내고 동네 병원에 가서 비급여 진료로 더 높은 수익을 얻겠다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급여 실손보험 진료를 좀 규제하는 대책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사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만 돈을 벌고 다른 나라는 아닌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외국도 이렇게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부분엔 인력이 기피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는 진료 과목에만 몰리는 그런 현상이 외국에도 있습니까? 외국에는 이제 아주 시골의 의사가 적은 문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굉장히 만연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진료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한 17, 8%를 차지하고 의원급으로 가면 전체 진료비의 지금 20%에서 30% 정도가 비급여 진료인데요. 외국은 그런 비급여 진료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 자체가 없지만
뭐 있어도 5% 미만 뭐 그보다 더 작은 규모, 극히 적은 규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비급여 진료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 행위, 의료 기술이란들이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조금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 효과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네. 것들이 비급여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거나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덜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비급여가 별로 없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급여가 많은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예. 그리고 그 의료계를 상업적으로 만든 이유는 비급여 진료가 만연하게 만들어 놓은 실손보험 또는 비급여에 대해서 전혀 최소한의 뭐 가격 관리나 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외국은 이렇게 비급여로 의사가 마음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네. 기피되는 과목이 덜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80년대라고 해야 될까요? 70년대 과거의 의대 졸업생들은 그때는 이렇게 특정 과목을 기피하거나 그런 현상이 많았다. 이런 소리는 제가 잘 못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아진 건 똑같은 맥락에서 네. 최근 들어서 비급여에 대한 수익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비중이 높아지니까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뭐 생각이나 가치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사를 하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뭐 흉부외과, 외과, 뭐 내과 이런 과들을 이제 선호했다면 지금은 워라밸이 좋은 과, 수익이 높은 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는 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더 고생하고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공평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대학병원, 큰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응급환자 보는 의사의 연봉은 2억 남짓. 2억이요. 예. 그런데 개업이 대학 교수는 한 2억 남짓. 개업이는 개업이는 지금 한 4억, 뭐 많으면 5억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편하게 중증 환자 아닌 좀 더 쉬운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두고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 의대 증원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많은 의대를 늘리면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면 흔히 말해서 역량 떨어지는 사람이 의사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지금 상위 1, 2%가 의대에 가는데 그게 3%에서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게 될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런데 수능 뭐 상위 성적 1, 2%하고 3, 4% 간에 무슨 굉장한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유럽은 되게 이제 의사 수입이 근로자 평균 수입이 한 3배쯤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4배, 5배, 6배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냥 상위권 학생들이 가지 상위 1, 2% 학생들이 다 의대로 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네이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의학계의 잡지
잡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100대 병원을 꼽는데 우리나라가 없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앞서 1부에서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의료 시스템을 벗어나서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평균 급여는 한 2억, 그리고 개업한 개업은 한 평균 한 4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의대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도 네. 이렇게 높은 소득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의대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높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와 개원이의 격차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대학 교수에 비해서 개원이가 조금 더 많이 벌긴 했지만 그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근로자 평균 소득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대학 교수와 개원이 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인 봉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봉직의 수입의 격차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지금 벌어지기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이것도 또 궁금해요. 네. 자꾸 해외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우리 내부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니까요. 네. 해외에서도 당연히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국내 의료진의 어떤 연봉하고 네. 해외 의료진의 연봉 이런 네. 걸 뭐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나라 의사가 OECD 국가 네. 중에서 의사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그 의사의 소득을 이제 국가 간에 비교할 때는 예. 그 나라의 경제 수준,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의사의 소득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예. 개원이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은 한 4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6.8배이고요. 네. 월급 받는 의사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이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가 4배 반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OECD 통계 안에는 미국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 미국의 의사 수입을 내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미국 의사 수입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의대 정원을 좀 확충하는, 증원하는 이런 정책이 도입되면 의사들이 이거 되게 반발하시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요. 그 근로자 입장에서 네. 내 급여는 그대로인데 네. 내 동료가 늘어나면 네. 일이 편해져서 네. 좋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뭔가 수입이 줄어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입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는 수가를 더 올려주겠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소득을 보존해주는 정부 정책을 네. 해간다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 의대 정원이 필요하면 그냥 늘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소득까지 보존해 줄 필요가 있느냐.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공평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시장이 잘 작동하고 예. 시장이 잘 작동해야 의료의 질도 올라가고 효율성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게 중환자, 응급환자 보는 의사들은 수입이 적고 비급여 진료 많이 하는 의사는 노동량도 적은데 업무량도 적은데 더 많은 돈을 벌고 이게 현재 왜곡된 시스템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왜곡돼 있는 그 보상 체계를 네. 정상화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비급여나 미용 성형 시장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인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의사 공급이 많아지면 의료비가 올라가는 요소가 돼버린다. 네, 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의사 한 사람이 예를 들면 1년에 보는 환자의 숫자가 있고 그 예. 환자의 진료비가 있으니까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이 계속해서 더해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건데요. 예. 만약에 그런 방식이 사실이라면 OECD 국가들은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한 1.8배 가까이 많은데 네. 의료비도 그러면 1.8배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OECD 국가의 의료비가 우리나라의 의료비보다 더 적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사 수와 의료비 지출 사이에 기계적인 비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의료 시스템, 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그 중간 매개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많아도 의료비가 적은 나라가 있고 네. 의사 수가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의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숫자의 의사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사들이 잘 진료를 하면서도 의료비에 낭비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는 의사가 너무 적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적으니까 의사의 연봉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 부족이 오히려 의사 인건비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인구 감소 추세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의료진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 되는데 원래 뭐든지 공급을 늘려놨다가 줄이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 지금 늘리면 안 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급이 너무 과잉되기 전에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런 조절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개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사를 포함한 여러 의료 인력의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매년 추계를 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굉장히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래요. 최근에는 독일이 한 의대 정원을 6천 명 가까이 늘렸고요. 영국도 지금 정원의 한 2배, 3배 가까운 수준으로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참 제가 보면 신기한 게요.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건 우리나라 어느 의과대학에서 증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일 테겠죠. 그러면 그 대학이나 아니면 그 대학 병원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의 또 수익원인데 그 수익원이 되는 걸 다시 줄이려고 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참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그걸 쉽게 늘렸다가 쉽게 줄인다고 단언하나요? 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국공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쉽게 정원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립의과 대학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또 과잉 공급은 사실 우리 사회 전체 또 의사들에게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싶고요. 지금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로 추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의사의 배출을 늘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하면 되는 거라 우리가 그 양성에 한 10년쯤 걸린다고 치면 2040년까지는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늘린 상태로 유지해도 되고 그 2040년 부근에서 의대 정원을 줄여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이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 투여에 대해서 제가 좀 연달아 여쭤봤는데요.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의사진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급여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것이지 네. 공적 자금을 타협을 위해서 투여하는 건 아니다 말씀 네. 주셨고 그다음에 의사 공급을 늘리면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건 꼭 상관관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말씀 주셨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의료진을 늘리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확충하거나 그런 것들이 어차피 공적 의료 시스템 안에서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금 집행의 수월성이나 효율성은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정리가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의료진의 전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늘려놓은 그 의료진이 어느 동네 의료진이냐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의대는 서울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숫자로 보면 더 많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증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지방을 더 늘려주는 걸로 뭐 결정이 돼가고 있나요? 아니면 서울이 증원이 더 많아지나요? 새로 늘어난 정원을 배분하는 원칙은 의사가 부족한 곳에 더 많은 정원을 배분한다. 이고 그렇다 보니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과대학 정원을 더 많이 늘려주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이제 의사협회가 반대하니까 정원은 조금 늘리는데 의대를 하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많으니까 예. 그 정원을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아. 그래서 소위 정원 30명에서 50명 사이에 미니의과대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30명, 50명이더라도 가르쳐야 되는 과목의 교수는 다 있어야 되니까 그 의학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30명, 50명짜리 대학을 적어도 80명, 뭐 100명 규모로 늘리는 게 의학 교육의 질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니 그런 미니의과 대학의 정원을 좀 늘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의대가 없었던 대학에 신규로 허가를 해주는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예,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학계가 아니라 좀 사회 전반으로 좀 네. 확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인재들이 네. 뭐 의대 진학해서 우리 건강 또는 보건에 기여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또 조금 더 욕심내면 뭔가 창업도 좀 하고 기술 개발에 또 헌신하는 그런 많은 인재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을 전부 의대가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 현상 이게 국가 경제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굉장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다 의대 가고 그 의대 간 학생들이 또 뭐 의학 연구나 뭐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진출하는 게 아니고 성적이 좋으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뭐 정형외과 이런 거 하고 또 그런 의사들이 동네 의원에 가서 비급여 진료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수한 인재들이 동네에서 다 비급여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인재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지금 못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 사회의 보상 체계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를 받고 군대 갔다 오면 대개 나이가 한 35쯤 되는데 그 35 전문의가 됐을 때 받는 연봉이 지금 3억, 4억, 5억인 셈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를 가서 내가 공부 잘해서 예를 들면 대기업에 갔다. 그러면 대기업의 과장쯤이 되는데 35에 받는 연봉이 1억 남짓이거든요. 그럼 내가 의대를 가느냐 다른 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3배에서 5배 차이가 나면 당연히 의대를 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의사의 공급을 제한해서 그러니까 의사 숫자를 못 늘려서 의사의 몸값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결과 국가 인재가 의대로 쏠리게 만든 거죠. 그것도 결국은
불공정한 보상 시스템, 의사와 다른 직업 간의 불공정한 보상 시스템으로 인해서 국가 인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란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라는 직업군 말고 다른 좋은 보상을 받고 평생을 보증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그걸 선택할 텐데 그게 없으니 의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가 다 맞는 접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고 연구하고 혁신하는 분야에 사람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의사들이 3억, 4억, 5억 버는데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뭐 공대 간 학생들, 뭐 생물학 하는 학생들, 전공자들이 대학 졸업하고 한 35쯤 되면 3억, 4억, 5억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네. 예. 그러니까 의대는 수입이 너무 높은 거를 좀 낮추고 예,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대로 혁신을 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분야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체계를 만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전인 1980년대나 90년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전공이 네. 뭐 서울대 물리학과도 가고 네. 컴퓨터공학과도 가고 했는데 네. 지금은 전부 의대로 가는 게 그때도 분명 웬만한 뭐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의사 연봉은 분명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가 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뭔가 내가 성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에서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보상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이공계를 선택했을 때 그 보이는 미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면 내가 물리학과 가고 공대 가고 했을 때 나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 80년대, 90년대에는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역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기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쏠림 현상도 같이 맞물리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 교수님도 의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료 의료진들이실 텐데 지금 의료 공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전공의들이 이제 환자 곁을 떠나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대단히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그 서양 의학의 역사를 보면 의사들이 지금처럼 환자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 환자들이 국민들이 그 사회가 의사들을 신뢰하고 존경할 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결국은 의사들이 원하는 거를 갖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게 경쟁을 줄이고 내 소득을 지키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대 증원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사실 그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 정책, 예를 들면 뭐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비대면 진료를 하는 거, 뭐 영리병원, 뭐 주치의병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사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해왔던 그런 의료 개혁을 못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는 정부가 그 의사들의 반대를 넘어서서라도 필요한 의료 정책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아마 국민들이 정부를 계속 지지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의사들이 파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무산시키는 그런 좀 선례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희망적인 어떤 미래 의료 시스템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의료진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대변해 보자면 네. 어느 직종이든 자신들의 권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그래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수단이 사실은 파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교통 대란을 우려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이 걸리니까 좀 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파업이라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마지막 수단일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의사도 노동자고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사는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윤리 규범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우고 파업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래서 법으로도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우는 파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파업을 하기 전에는 적어도 4주 전에 파업을 미리 하겠다고 되는군요. 예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환자들을 어떻게 파업 시에 진료해야 될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윤리, 법을 지켜가면서 파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환자실, 응급실 다 비우고 파업하는 거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괜한 걱정이지만 우리 김윤 교수님 친구들하고 소원해지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 네, 뭐 더 좋아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